새 박물관에서 빛은 마치 작고 길들여진 별자리처럼 우세크 목걸이에 쏟아집니다. 금은 인내심 있는 광채를 바라고 그려진 연꽃은 시들지 않으며 새겨진 카르투슈는 영원을 맹세했던 왕들의 이름을 반복합니다. 진열장 너머로 파라오 시대 이집트는 태양과 돌 사이에 완벽한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 아래에는 램프 없는 복도, 억눌린 숨결, 명판에 결코 닿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공주들이 떨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사막은 해질 역의 화덕 같으니까요.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요. 그녀들의 결혼 첫날 밤, 도상하기 약속으로 바꿔놓은, 그리고 그녀들에게는 선고였던 그 순간이요.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를 살아있는 신으로 즉위시키고 나일강을 신성한 척추로 만들었던 바로 그 국가가 그들의 딸들의 몸을 정치적 지형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모든 왕실 결혼은 꽃다발이 아니라 지도였습니다. 공고해지는 국경, 통제에 놓이는 노모스 행정구역, 상하, 유향, 청금석을 확보하는 캐러밴 루트,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완벽하게 머리를 빗고 헤나로 손톱을 물들이고 금으로 된 장신구로 목을 두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맞춰줬습니다. 궁전의 끝없는 벽에 놓인 또 하나의 돌덩이처럼요. 공식적인 이미지들의 행렬을 상상해보세요. 황금 뱃머리를 가진 배들, 하토르와 이시스를 부르는 사제들, 하프로 공기를 어루만지는 음악가들, 손으로 풍요를 그리는 무용수들. 모든 것이 질서, 리듬, 의례적 정확성입니다. 하지만 그 장막, 예술이 결코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 그 아주 고운 리넨 장막을 걷어낸다면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꼿꼿이 앉아있는 공주가 두려움이 눈꺼풀 아래 코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은 왕좌의 수학에서 유용한 변수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서명하고 아름다움으로 복종하며 우화로 변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행정 파피루스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첫날 밤은 친밀한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의식은 신들 앞에서 계약을 봉인했지만 서기관들이 시적 감각 없이 기록했던 절차가 빠져 있었습니다. 법적 증거로서의 합궁, 그것이 부조들의 맹점입니다. 상형 문자는 우리에게 잔치와 꽃을 든 처녀들을 보여주지만 관료주의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남편, 때로는 존경받는 관리, 때로는 너무 많은 승리를 거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 자체, 그 불가피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정적으로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주라는 단어가 무엇보다 보증을 의미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녀들의 공포를 이해하려면 그녀들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공주들은 신성한 물고기가 있는 연못과 모략 향이 나는 안뜰 사이에서 자랐지만 그녀들의 세계는 경계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렘은 돌로 된 감옥이 아니라 향기 나는 공기의 새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들은 신들의 이름, 회계사들의 법률, 축제 달력, 싸웠던 조상들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음악과 계산을 배우고 찬송가와 족보를 암기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용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는 그녀들을 보석처럼 다듬었습니다. 부스러기도 날카로운 모서리도 없이. 그리고 모든 수업에는 암묵적인 상기시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의 삶은 도구이다. 너의 자궁은 약속이다. 너의 손은 다른 이들을 묶는 서명이다. 이집트의 정치는 또한 응용된 신학이었습니다. 파라오가 호루스를 구현했다면 그의 궁정은 우주의 질서를 구현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허락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개인의 동의는 무관한 범주였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조화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원, 가득 찬 곡창, 곡물을 받아들이는 적들. 한 재상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얻으면 공주가 제한되었습니다. 외국과의 평화가 위태로울 때는 또 다른 공주가 보내졌습니다. 목걸이의 금은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는 복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에 박힌 돌처럼 조용한 결혼 첫날 밤은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하렘에는 기록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못과 협죽도 사이에서 이미 결혼한 여성들이 방문을 와서는 벽에 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견딜 만한 결혼, 하인들로 가득 찬 집, 존경을 가져다준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너무 많이 아는 시선에 침묵하며 돌멩이처럼 단어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고독, 질투, 반복되는 출산, 질병. 듣고 있던 어린 소녀는 밤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부적이 따뜻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아름다움은 형식서류였습니다. 그 큰 날 전에 그녀들은 몇 주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향수 물로 목욕하고 피부를 과거 없는 표면으로 만드는 오일, 머리카락을 의례적인 건축물로 바꾸는 헤어스타일. 그러나 미적 완벽함은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이었습니다. 몸을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또한 그것을 전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클수록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공주의 얼굴은 아이콘이 되어야 했고 아이콘은 떨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소녀, 매 순간을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처럼 시간을 세는 소녀가 떨고 있습니다. 도덕적 마취가 없는 세상에서 결혼 첫날 밤이 관습이 아닌 공포로 경험되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존재하기 위해 현대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증인을 허용하지 않는 의례만으로 충분합니다. 연회는 축하하고 음악가들은 마지막 음을 늘어뜨리는 동안 한 관리가 신호를 보내고 손님들은 물러서고 부부는 내부의 방들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돌에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겨지는 유일한 것은 결과입니다. 공고해진 동맹, 움직이는 지참금, 궁전 기록에서 대명사가 바뀌는 여성. 그러나 그 침묵의 행진 속에는 깃발 없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선포하는 대서사시가 아니라 미시적인 저항입니다. 계속 숨쉬기, 다른 아내들과 협상하는 법 배우기, 결정을 꿰어낼 틈새 찾기, 어린 여동생을 같은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기. 공식 역사는 그 대서사시를 쓸 줄 모릅니다. 그것을 가정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가정생활 속에서는 날짜도 장군도 전리품도 없는 전투가 벌어졌으며 그 전투 없이는 어떤 왕조도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카르나크를 걷거나 파라오의 가면 앞에서 멈춰 설 때 우리는 진열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침착한 미소를 연습했던 소녀를 보지 못합니다.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따뜻한 망토일 수도 있고 동시에 완벽한 멍에일 수도 있음을 이해했던 소녀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가 들어서는 틈새입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림자의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명암 속에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질문이 그려집니다. 이집트 공주가 결혼 첫날 밤에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문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문을 그곳에 놓았던 신적이고 인간적인 기계 장치일까요? 여기서 하강이 시작됩니다. 돌에 새겨진 비명은 없을 것입니다.
의례, 이름, 날짜, 진한 향수, 그리고 숙련된 손이 있을 것입니다. 밖에는 음악이 있고 안에는 침묵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보는 백성과 서명하는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에도 불구하고 홀로 걷는 공주가 있을 것입니다. 수세기 후 유럽 회화에서 에로틱한 환상으로 가득 찰 왕실 하렘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원이나 곡물 창고만큼이나 정확한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파라오의 딸들, 즉 미래 이집트 정치판의 말들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밖에서 보면 파라다이스처럼 보였습니다. 부겐빌레아가 덮인 안뜰, 수련이 있는 연못, 모략과 아카시아 향이 나는 방, 새벽빛이 스며들 정도로 가는 아마실로 짜인 테피스트리. 그러나 그 벽 안에서 삶은 수십 쌍의 눈의 감시 아래 흐르며 진정으로 사적인 구석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공주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의 모든 산책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무 인형이나 세네트 보드 게임도 몸짓, 순종, 침착성을 기록하는 유모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렘은 가정이 아니라 실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위 관리, 강력한 사제, 동맹국의 왕자들을 위한 완벽한 아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소녀는 미래 동맹의 프로젝트였고 서기관들은 그들의 가치가 웃음이 아니라 유용성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순종의 연습이 되었습니다. 공주들은 수놓은 시트가 깔린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같은 두려움을 꿈꿨습니다. 때가 되면 누가 자신을 선택할까? 그들은 묻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것이 반항의 첫 징후였기 때문입니다. 마하트의 질서는 너의 침묵에 달려 있다고 가정교사들은 반복했습니다. 균형과 정의의 여신인 마하트는 절대적인 복종을 위한 신성한 변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처벌은 없었지만 더 정교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총의 상실, 고립, 공주가 부적절하다는 소문. 평판이 화폐였던 궁정에서 그것은 유죄 판결과 같았습니다. 하렘의 시녀들은 궁전의 비밀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길들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에게 우아하게 움직이고 보지 않으면서 보고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정확한 어조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7살이 되어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미소가 도전이나 복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연약함은 전술적이었습니다. 취약한 척하는 것이 때로는 권력의 여지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밖에서 백성들은 그녀들을 신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징이었습니다. 사원에서는 부조가 그녀가 라신에게 꽃을 바치거나 하토르 여신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우주의 질서가 그녀의 순결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순결은 도덕적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계약의 와인을 기다리는 빈 항아리처럼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돌벽 안에서 공주들은 묘한 자매애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같은 운명을 공유했고 따라서 같은 불신을 공유했습니다. 조용한 머리 닦기, 몰래 나눈 과일 같은 부드러운 몸짓도 있었지만 경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권력 가까운 남자와 결혼하고 다른 일부는 살아있는 보증으로 먼 땅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왕비의 딸은 다른 공주들이 멀리서만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장난감도 계층을 나타냈습니다. 청금석이 박힌 인형은 파라오의 총애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부는 궁전 테라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일강에 비치는 별들을 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시스에게 운명이 자비롭기를 빌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린 아이들이 파라오,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모는 미소 지으며 신들은 아무것도 모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떨림을 듣지 않습니다. 벽 밖에서는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레반트 원정은 구리, 유향, 노예를 가져왔습니다. 사원들은 커지고 피라미드는 솟아올랐으며 서기관들은 곡물자루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 완벽한 기계장치 속에서 공주들은 작고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부품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을 매료시킨 이집트는 그들의 침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의식.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정신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들은 파피루스를 읽었습니다. 재상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전략을 암기하며 권력의 복도에서 정보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배웠습니다. 그 씨앗에서 몇 세대 후에는 자신의 복종을 통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하트셉스투와 같은 여성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들의 시대에는 미래는 아직 신기루였습니다. 매일 아침 수업 전에 그들은 파라오가 태양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벽화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 많이 반복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 어두운 눈을 가진 소녀은 항상 1초 더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자세, 아버지의 몸짓, 뒤에 있는 여성 인물의 작은 크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운명이 기록된 역사의 주변에 머무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인식은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의 진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기억하는 것은 망각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모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고 서기관들이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는 동안 공주들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뜰의 분수소리, 달밤에 억눌린 웃음소리, 한때 감히 결정했던 여성들에 대한 금지된 이야기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이 또한 자신들의 유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 세대마다 반복된 그 두려움의 메아리는 영혼을 숭배하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문명의 흐름을 조용히 형성했습니다. 자라면서 하렘의 공주들은 놀이에서 공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감정 교육이 아니라 복종의 공학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교사들은 각 소녀를 파라오 시스템에 잘 다듬어진 도구로 만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식은 자유를 향한 길이 아니라 갑옷이었습니다. 왕좌의 정치적 균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실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8, 9세부터 상형 문자를 배웠고 동작이 반사적이 될 때까지 진흙판에 기호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글쓰기는 모두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귀족들도 신성한 글쓰기를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는 그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결혼 계약서, 지참금 목록, 비록 자신의 손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외교 서한을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항복에 서명하기 위해 서기관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루는 읽기, 음악, 종교로 나뉘었습니다. 아침에는 사제가라와 오시리스의 찬송가를 낭송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조화가 그들의 규율에 달려있고 그들의 몸은 성전이며
그들의 의무는 희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후에는 부드러운 손을 가진 교사가 파라오 아내들의 악기인 일연 하프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이상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각 음은 완벽해야 했고 모든 실수는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음악은 동시에 기도이자 처벌이었습니다. 완벽한 리듬 안에 영혼을 가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때로 소리가 안뜰에 울려 퍼질 때 환관들은 듣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조화 속에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울려 퍼진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음악은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감정 표현 방식이었고 고통이 화음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언어였습니다. 밤에 달이 궁전 기둥을 하얗게 비출 때 어떤 공주는 상징이 되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려는 시도처럼 조용히 계속 연주했습니다. 교육에는 계산과 행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창고를 감독하고 곡물을 측정하고 봉헌물과 기부금을 기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변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직물 공장이나 남편의 사원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능한 공주는 가치 있는 아내였고 가치 있는 아내는 국가기계장치의 안정적인 부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 수업 사이에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스며들었습니다. 너의 의무는 섬기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관리한다면 그것은 파라오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복종은 효율성처럼 보여야 했고 효율성은 미덕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의례의학의 개념도 받았습니다. 정화 허브, 보호 연고, 다산 주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제들은 여성의 자궁이 신들의 연장이며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창조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밀함이나 욕망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모성은 신성한 기능이었고 따라서 의무적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출산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운명, 즉 젊은 어머니, 지친 몸,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공주들은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걷는 방법, 재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방법, 두려워 보이지 않으면서 눈을 내리뜨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모든 몸짓은 정치적 신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의가 방패이지만 동시에 사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쁨 없이 웃고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며 약속 없이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권력의 복도에서는 모호함이 생존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관찰하며 기질을 평가했습니다. 충동적인 공주는 외교적 위험이 될 수 있었고 너무 순종적인 공주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은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야심적이지 않으면서도 똑똑해 보이는 것, 질투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리훈련은 학업 수업만큼이나 철저했습니다. 일부 소녀들은 계산된 냉정함을 발전시켰고 다른 일부는 향수로 감춰지는 깊은 슬픔을 발전시켰습니다. 침착함의 가면은 제2의 피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은 약속이기를 멈추고 경고로 변모했습니다. 미래의 집에 대비하라고 교사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물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인들을 관리하는 방법, 사원에서 봉헌물을 분배하는 방법, 남편이 없을 때 사절들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매장과 같은 엄숙함으로 발음되었습니다. 둘 다 한 삶의 끝과 다른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때때로 어떤 공주는 결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교사들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후의 침묵은 어떤 위협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공중에는 그녀의 운명이 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확실성이 떠돌았습니다. 요컨대 교육은 안무였습니다. 모든 단계는 계산이었고 모든 단어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피루스와 향수 사이의 깊은 곳에서 공주들은 가장 잔인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완벽함은 보호하지 못하고 단지 복종을 아름답게 할 뿐이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고 태양이 나일강 위로 녹아내리며 기둥 사이로 그림자가 길어질 때 하렘은 다른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하인들은 물러가고 불빛은 흐려졌으며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파피루스에도 쓰여있지 않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년기와 결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은 나이든 공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웅얼거리는 분수옆 실내 정원에 모였습니다. 물소리는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유모들의 호기심 많은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액체 벽이었습니다. 원을 그리며 앉은 젊은 여성들은 마치 의식에 참석한 것처럼 들었습니다. 대대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공주, 강요된 결혼, 낯선 집, 강력한 남자. 어떤 이들은 체념에 가까운 침착함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늙었지만 공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궁전 시녀들을 계속 둘 수 있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독에 대해,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택의 끝없는 침묵에 대해, 적대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다른 아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욕망 없는 낮에 대해, 몸을 부수고 영혼을 텅 비게 하는 출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침묵한 채 들으며 그것이 경고인지 예언인지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치는 꿈을 꾸며 아빠의 이름이 칙령처럼 무겁지 않은 모래 너머의 다른 이집트, 다른 장소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렘은 닫힌 우주였습니다. 그 밖에는 사막이나 죽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희망을 질병처럼 억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매혹과 두려움을 똑같이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도전하려 했던 공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강요한 재상과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 사원으로 보내졌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공주는 종교 교육을 마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의식 전에 죽었고 서기관들은 자연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운명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 밤들 달이 설화섰고 원반처럼 떠오르는 동안 공기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은 비명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고뇌를 드러내지 않도록 천천히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보고 있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각 공주는 이시스에게 바치는 기도, 숨겨진 부적, 주문처럼 반복하는 암기된 문구와 같은 작은 개인적인 몸짓에 의지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세심하게 길러낸 세상에서의 작은 방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의 7부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카카는 끊임없는 양분을 필요로 하는 생명 에너지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공주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 어머니 신들의 제단에 꽃, 빵 또는 꿀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칼을 상징적으로 먹이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상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모들은 그러한 의식을 헌신의 행위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생존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여성들은 평온함의 가면 아래 자신의 감정을 위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축적했습니다. 일부 고대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불안이나 불면증이라고 부를 증상들을 언급합니다. 공주들은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가 없는 강, 노 없이 멀어지는 바에 기둥 뒤에서 자신들을 부르는 목소리를 꿈꿨습니다. 두려움은 사막의 열기처럼 끊임없는 일상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체념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유대가 피어났습니다. 일부 자매들은 파괴할 수 없는 유대, 즉 상호 위안의 조용한 약속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직위와 보석을 얻기 전에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팔찌 아래 숨겨진 리넨 조각에 작은 문구들을 써서 인간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들은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몸짓이었지만 그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단순히 본능이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계속 숨쉬고, 유모가 볼 때 미소 짓고, 목이 아파도 음악 수업 중에 노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에 의해 반복된 그 조용한 저항은 수세기 동안 하렘을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직된 시스템은 희생자들이 파괴되지 않고 적응하는 법을 배울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나일강의 공주들은 생존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장이 자신들을 완전히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세장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비밀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칙령으로도 끌 수 없는 작은 불꽃을 영혼의 어느 구석에 간직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물소리 속에서 기둥과 연꽃 향기 사이에서 그 속삭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도 두려움이 금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거의 예고 없이 연못과 테피스트리 사이에서 놀던 소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무게감, 피, 유모들의 새로운 시선. 그것은 어린 시절에서 절대적인 통제로 넘어가는 순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생물학은 행정적인 정보였습니다. 공주의 몸이 성숙의 징후를 보이면 기록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대왕비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파라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전 기록 보관소의 또 다른 날짜였고 보이지 않는 권력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숫자였습니다.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그것을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해석했고 서기관들은 정치적 자원으로, 교사들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확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때부터 감시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기분 변화는 불균형이나 다산에 가능한 징후로 관찰되었습니다. 공주는 말 그대로 통제된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렘은 그러한 통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시녀들은 식사와 수면에 대한 세심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의례적인 목욕은 정화로 위장된 검사가 되었습니다. 사용하던 허브와 향수가 분석되었고 체액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 특정 음식은 피했습니다. 유모들은 종교의학을 공부한 유모들은 모든 것을 파피루스에 기록했고 이는 나중에 사원의 서기관들이 참고했습니다. 아무도 공주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관료주의가 관심을 갖는 언어, 즉 주기, 강역, 증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모든 기록이 불가피한 결혼을 향한 또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정의 달력은 계절이 아니라 여성들의 몸을 따랐습니다. 매달 초승달은 발표, 결정, 이동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부과된 생체 시계 아래 사는 것은 조용한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공주들은 개인적인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색깔실로 자신의 주기 날짜를 표시하고 문지방에서 향을 피우며 시간이 아무리 충분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간청하는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궁전 안뜰에서는 다산에 대해 나일강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경외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생명의 원천이자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은 다산을 통제하는 것이 왕조를 통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들은 단순히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맹의 모체였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사랑하기 전에도, 심지어 살기 전에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에버스 파피루스와 같은 고대 이집트 의학 문헌에는 임신을 촉진하고 불임을 예방하는 공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 중 상당수가 하렘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꿀과 다취아자가 든 연고, 당나귀 저주로 하는 목욕, 하토르 형상으로 조각된 부적. 유모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젊은 여성들을 보호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목에 걸린 부적은 단지 신성한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 고요한 밤에 달이 기둥에 그림자를 드리울 때 공주들은 미래에 대해 속삭이며 대화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늙었을까? 다른 아내들이 있을까? 다른 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어둠 속에서도 관찰당하고 있다는 공통된 느낌을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궁전 복도를 통해 유통되는 보고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변화에 달려있다는 사실도요. 그러한 대화 속에서 특별한 형태의 연대가 탄생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어린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검사 중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상형 문자만큼이나 정확하게 전달되는 생존 교훈이었습니다. 깊이 숨 쉬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절대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이지 마라. 울더라도 헌신처럼 보이게 해라. 그렇게 침묵의 문화가 건설되었고 그곳에서 존엄성은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디스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였습니다. 파라오는 신이었고 그의 말은 법이었으며 그의 딸들은 그의 권력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숨쉴 틈을 찾았습니다. 어떤 공주는 행정 파피루스의 여백에 짧은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주는 서랍장 직물 속에 마른 꽃잎을 숨겼는데 마치 꽃향기가 바깥 세상의 무언가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요. 그것들은 반항이 아니라 의례 속에서 인간성의 최소한의 몸짓이었습니다. 모든 주기, 모든 기록은 또한 카운트다운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날로 측정되지 않고 월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젊음은 덧없는 상품이었고 하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여성들은 흥미롭게 관찰되었고 나이든 여성들은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폐쇄된 기록 보관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유모들이 파피루스를 손에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미래가 한 걸음 더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언니들이 그렇게 자주 말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삶은
연수나 직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교육받기 위한 기다림, 선택받기 위한 기다림, 결혼하기 위한 기다림, 시간을 출구 없는 미로로 바꾸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나의 일강이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가져오며 영원한 순환을 계속하는 동안 궁전 정원에서 한 젊은 여인은 물 위에 비친 달의 그림자를 보며 자신의 몸이 강처럼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왕국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것이었습니다. 발표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북소리도 사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유모의 샌들 소리가 마른 소리를 내고 시녀들이 향수 항아리를 준비하는 운걸거림만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대왕비의 방으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기다림 자체가 의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선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수놓은 쿠션, 거의 모성애적인 예의의 분위기. 그러나 그 예의 뒤에는 권력의 기계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왕비, 어머니, 계모 또는 단순히 권위에 있는 인물는 정확히 그 문구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너의 결혼을 결정하셨다. 그것은 초대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위장된 신성한 칙령이었습니다. 말은 항상 같았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테베의 총독일 수도 있고 델타 지역의 재산길 수도 있고 이상한 악센트를 가진 외국 왕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이름의 소리를 알아들을 틈도 없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 즉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의 끝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침묵은 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울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벽의 상형 문제의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들이 돌 속에서 개입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나 궁전과 마찬가지로 신들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은 정화, 의무를 받아들이기 전에 필요한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대왕비는 모든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너무 많은 두려움을 보이면 나약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냉정함을 보이면 오만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은 흐느끼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어머니여,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며 말해야 했습니다. 그 몸짓으로 복종이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사랑하는지, 원하는지, 꿈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의례에 없는 사치였습니다. 때때로 선택된 남자는 공주가 사원의식에서 멀리서 본 적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훈장으로 뒤덮인 장군, 나이 때문에 손이 떨리는 사제. 다른 경우에는 운명이 더 잔인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로 따라가야 하는 외국 외교관. 그곳에서는 그녀의 언어가 이해되지 않고 그녀의 신앙이 의심받을 곳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라짐. 결혼한 공주는 넘겨진 조각, 다른 가정의 기록에 한 줄의 글귀가 되기 위해 내부 기록에서 사라진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파라오 시대 이집트에서 결혼은 영혼의 결합이 아니라 영토의 결합이었습니다. 모든 결혼식은 사원과 주 사이, 금과 밀, 권력과 복종 사이와의 거래였습니다. 결혼 계약서에는 공주의 이름이 신들의 이름과 함께 나타났는데 마치 그녀의 동의가 새벽처럼 자동적인 것처럼요. 조항들은 지참금을 명시했습니다. 토지, 하인, 보석, 사원에 대한 권리.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조항은 항상 같았습니다. 정치적 충성심. 대왕비가 말을 마치자 거의 속삭이는 듯한 마지막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살아남아라,
내 딸아. 그것은 그녀가 허락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민의 행위였습니다. 그 여성들은 권력시장에서 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월에 굳어져 감정 없이 그 공식을 반복했고, 어떤 이들은 아마도 무력한 다정함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공주는 운명에 의해 표식이 찍힌 채 방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일상은 변했습니다. 시녀들은 경외심과 거리를 섞어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파라오의 딸이 아니라 약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교훈을 받았습니다. 낯선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연회를 어떻게 주관해야 하는지, 사제들과 대사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결혼을 보호하는 신들에게 바치는 기도는 물론 가정 정치에서 살아남는 전략도 배웠습니다. 묻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마라. 보지 않으면서 봐라. 배우고 들어라. 현대 심리학은 그것을 복종의 지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유수남은 일종의 권력이었지만 위장된 권력이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혈통의 자부심과 남편에 대한 복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오만은 위험할 수 있었고, 너무 많은 복종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그녀는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며칠 동안 궁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기관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제들은 별자리에 따라 길한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나일강에서는 선물을 운반할 황금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였고 모든 것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공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남편의 이름, 나이, 얼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친절할 것이라고 상상했고, 때로는 그림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두렵게 한 것은 선택할 수 없다는 확실성이었습니다. 의식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대왕비는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역할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딸이요 나일강의 손녀이다. 너의 의무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반항이 아니라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넓힐 조용한 균열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물, 향수, 명령 사이에서 칙령은 이루어졌습니다. 파라오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또 다른 동맹이 확보되었고 또 다른 영토가 안정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 침대에서 울며 나일강 물에 비친 별들을 바라보던 소녀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녀의 평생 반복했던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한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세상의 질서는 우리의 희생에 달려있다. 결혼식 준비는 새벽에 시작되었고 궁전 복되는 진한 향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녀들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오고 갔습니다. 공주는 정화의 집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몸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일강 물이 설화석고 그릇에 담겨 흘렀고 하토르 여신 사제들이 과거의 불순물을 지우는 기도를 읊으며 그녀를 3번 목욕시켰습니다. 물은 따뜻했고 연꽃 향과 모략 기름 향이 났습니다. 공주는 움직이지 않은 채 낯선 손길이 의례적인 정밀함으로 그녀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이나 보살핌이 아니라
행정적인 정화 행위였습니다. 사제들이 마치면 그들은 그녀를 흰 리넨으로 감싸고 더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진정한 의식, 즉 아이콘으로의 변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이든 여성들, 하렘의 수호자들, 이 그녀를 입히는 일을 맡았습니다. 각 의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리넨은 거의 투명할 정도로 고와야 했고 순수함과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금과 터키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우세크 목걸이는 이제 그녀의 어깨에 놓인 권력의 무게를 나타냈습니다. 팔찌, 뱅글, 반지, 이 모든 것이 메시지의 일부였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아니다. 너는 전시되는 보물이자 신들을 기리기 위해 빛나야 할 상징이다. 그녀를 장식하는 동안 여성들은 고대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믿음을 가지고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단어들을 발음함으로써 불가피한 것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여성 한 명이 그녀의 가슴에 작은 부적을 놓았습니다. 보호의 상징인 호루스의 눈이었습니다. 다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가 너를 보는지 잊지 않도록 이라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몸짓, 신성한 기계 장치 속에서 인간성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이 이어졌습니다. 얼굴은 신성한 가면으로 변모되어야 했습니다. 눈꺼풀에는 눈을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 코를 발랐고, 입술은 붉은 황토색으로 칠했으며 눈썹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도록 그렸습니다. 이집트에서 화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적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시녀들이 의례적인 정밀함으로 일하는 동안 공주는 역설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완벽해질수록 그녀의 본래 모습은 더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녀의 새장이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사제들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토르 여신상, 꽃, 빵, 꿀, 포도주, 그리고 공주가 나가기 전에 자신을 비춰봐야 할 작은 광택 구리 거울. 자신을 보라, 그들은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름 없는 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복종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젊은 여성은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살과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존재. 하루 종일 준비 과정의 행렬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궁녀들과 귀족들의 아내들이 방을 방문하여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선물을 바치고 미래 남편의 행운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말은 공허하게 들렸고 대대로 반복되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해질녘, 마지막 의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종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여사제가 그녀를 이시스 여신상으로 이끌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시스가 오시리스에게 복종했듯이 너도 너의 주인에게 복종할 것이다. 나일강이 달에게 복종하듯이 너의 운명도 그의 운명으로 흐를 것이다. 이 문구들은 궁전의 모든 여성들의 기억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언젠가 그것들을 반복했고 모두가 몰래 그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의식 후 공주는 다시 그녀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녀들은 향기 나는 리넨 시트를 침대에 깔았습니다. 밖에서는 음악가들이 하프와 북을 조율했습니다. 안에서는 침묵이 짙어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대왕비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거울이었습니다. 자부심과 체념, 영광과 공허함. 젊은 여성은 의식 전에 잠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에 있는 부적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정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사원과 무덤 사이에서 사라진 공주들, 시간이 지워버린 목소리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반복이었고 수세기를 걸쳐 퍼져나가는 오래된 메아리였습니다. 멀리서 하토르 사원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때가 온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저녁 공기가 신성한 흐름처럼 들어왔습니다. 공주는 깊이 숨 쉬었습니다. 그녀는 제단으로 걷는지 아니면 감방으로 걷는지 알지 못했지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밖에는 사제들, 음악가들, 귀족들, 파라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형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뒤덮인, 완벽하고 침묵하며 신화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젊은 여성. 그리고 제단으로 나아가면서 공주는 어떤 교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종 또한 저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희생도 기억된다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붉은 동전처럼 태배 위로 저물었고 나일강은 금속성으로 거의 잔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사원 앞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기에서는 향, 땀,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이자 신성한 장관이었습니다. 전령들은 이름을 알렸고 음악가들은 하프를 연주했으며 여사제들은 바람이 축복인 양 흩뿌리는 꽃잎을 던졌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우상이 된 공주는 황금 리넨 양탄자 위를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백 개의 눈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그녀의 임에는 하토르의 왕관이 빛났고 그녀 뒤에는 2명의 소녀가 신성한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감탄과 함께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들 앞에서 이루어진 파라오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남편은 흰 리넨과 왕실매의 깃털을 모방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제단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권위에 봉사하여 아직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다가오자 그는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중은 마치 그 몸짓이 우주의 균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사제는 모략향이 나는 천으로 감싸인 채 손을 들어 의식의 말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 이시스, 오시리스 그리고 질서의 지속을 지키는 모든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에 의해 증폭되어 사원 기둥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나일강과 그 물길처럼 하나가 되기를, 그들의 삶이 영원한 균형에 받쳐지기를. 군중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언약을 봉인하는 공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합창처럼 그 문구들을 반복했습니다. 선물들이 제단에 쌓였습니다. 금 상자, 리넨 두루마리, 신들의 조각상, 포도주, 항아리. 그 화려함 속에서 공주는 자신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보석과 향수로 뒤덮인 채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 아마도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정원에 있었습니다. 사제의 모든 말은 마치 물속에서 발음되는 것처럼 먼 메아리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절정의 순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맹세의 교환. 사제는 파피루스 두루마리 위에 2사람의 손을 얹고 영원히 기록될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라의 딸이 이제 그분의 종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신성한 피가 땅을 비옥하게 하고 이집트의 번영을 보장하게 하소서.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공기는 비명, 플루트 소리,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눈에서는 2줄기 눈물이 허락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 후 행렬은 궁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일, 빵, 고기, 포도주로 가득 찬 식탁들. 귀족들은 축배를 들었고 음악가들은 사랑과 승리에 대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홀 중앙에서 신부는 금빛으로 물든 돌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소리는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모든 친절한 말은 그녀의 목을 조이는 또 다른 사슬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연회는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물러나기 시작했고 음악가들은 음량을 낮췄으며 불빛은 어두워졌습니다. 한 사제가 공주에게 다가가 엄숙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밤의 신이 당신의 재물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궁정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사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방으로 가는 길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기름과 돌 냄새가 났습니다. 횃불은 마치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림자를 드리웠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문은 그녀 뒤에서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음악이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향 냄새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공식 역사에는 떨림, 두려움, 의무 이행에 따르는 공허함의 감정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상형 문자에서 결혼식은 평온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들에게 꽃을 바칩니다. 억눌린 숨소리도 조용한 울음도 공주가 영원히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파라오는 사제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맹은 봉인되었고 신들은 만족했으며 백성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궁전의 방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잠 못 이루고 벽에 비친 달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명료함으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동안 그녀 안에 무언가가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반항이 아니라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작은 생각, 즉 그녀의 몸이 권력의 포로라 할지라도 그녀의 기억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아마도 다른 여성, 아마도 자비로운 서기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제국의 모든 황금돌 아래에 그 광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신부의 방은 동시에 성소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벽은 세계의 지속을 보장하는 신성한 결혼인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묘사하는 부조로 덮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삼나무로 조각된 침대가 숨쉬는 듯 부드러운 리넨 시트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의 모든 것이 상징이었습니다. 연꽃 모양의 기름 램프, 모략 연고가 담긴 항아리, 기둥을 장식한 마른 꽃들. 사치는 가면 역할을 했고 불가피한 잔인함을 우아하게 위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주는 램프를 든 두 시녀를 동반하여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침착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 몸짓을 연습했습니다. 평온을 방패로 침묵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시녀들은 절하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문은 그들 뒤에서 닫혔고 공주는 소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공개 역사와 사적인 운명을 가르는 그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밝게 비춰진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욕망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그 밤이 그나 그녀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모든 것은 그들을 초월하는 시스템, 즉 인간의 몸을 권력의 연장으로 바꾸는 신성한 관료주의의 일부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이고 정확하며 의례적인 몸짓만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남편에게 따라야 할 단계를 지시했고 공주에게는 취해야 할 태도를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숨쉬는 리듬조차 기억보다 더 오래된 전통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의식의 엄숙함으로 장면이 전개되는 동안 공주의 마음은 현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렘의 다른 여성들, 분수 옆에서의 대화, 상징이 되기 전에 어린 소녀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스승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이미지들을 보았습니다. 새벽의 나일강의 빛, 잃어버린 친구의 웃음, 어린 시절 노래의 메아리. 아내로서 그녀를 봉헌해야 할 행위 한가운데서 공주는 그 보이지 않는 피난처로 물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남편은 일어서서 짧은 기도를 읊고 나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제에게 합궁이 이루어졌음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원 기록 보관소의 또 다른 밤, 동맹의 성공을 확인하는 한 줄의 잉크였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침묵이 거의 만져질 듯했습니다. 공주는 누운 채 황금별로 장식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가장 무거웠던 것은 자신이 지워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잔인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파괴할 필요가 없었고 단지 그녀의 것이 아닌 역사의 일부로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시녀들이 탁자 위에 남겨둔 구리 거울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얼굴에 비춰보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형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붉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서 그녀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불꽃, 저항의 그림자.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궁전이 잠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램프를 껐고 음악가들은 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일강은 인간의 비극에 무관심하게 영원한 흐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수천 명 중 단 한 명이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반항할 수 없었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완전해지지 않도록 시간의 어느 구석에서든 그녀의 이야기가 메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조용하고 증인 없이 그녀의 유일한 자유행위였습니다. 어떤 서기관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어떤 벽화도 그것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친밀함 속에서 공주는 자신의 동맹을 신들과도 남편과도 왕좌와도 아닌 기억과 봉인했습니다. 새벽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공주는 일어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흰 리넨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시녀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녀를 평온하고 거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균열은 맞았지만 또한 빛도요. 바람 속의 불꽃처럼 연약한 그 빛은 이집트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사원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사제들은 다시 태어난 태양신 렉에 찬송가를 불렀고
향연기는 높은 천장으로 피어올라 수신자 없는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외부 안뜰에서는 백성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춤과 와인,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집트 전체가 번영의 환상 아래 꽃피는 듯했고, 마치 그 결혼식이 정치적 동맹뿐만 아니라 우주의 균형까지 봉인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궁전벽 뒤에서 나일강을 조용히 응시하는 소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서 공주는 영원한 고요함으로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것이 강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수확물, 삶, 기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강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인도되고 항상 감시받지만 멈출 수 없는. 그 순간 한 가지 확실성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지고 그녀의 자손들이 얼굴 없는 혈통을 물려받을지라도 나일강 물은 그녀처럼 질서의 이름으로 희생된 모든 여성들의 기억 위로 계속 흐를 것이라는 확실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왕국의 업무로 인해 일찍 떠났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보지 않는 척하는 조용한 시녀들에게 둘러싸인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도 아니었고 행복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기둥 사이를 걷는 황금 그림자였습니다. 권력의 드라마 속에서 그녀의 역할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반항이 아니라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예외가 아니라 상수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의무는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자들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공주는 모든 의식을 이행했습니다. 신들에게 꽃을 바치고 연회를 주재했으며 그래야 할 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평온함 아래 다른 시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직물 사이에 숨겨진 파피루스에 작은 조각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기도, 기억들. 그것들은 권력의 연대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슬픔을 덮을 때 금은 더 무겁다고 그녀는 어느 날 밤 썼습니다. 침묵은 평화의 대가이다 라고 다른 날에는 기록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도 그것들을 읽지 않았지만 사막의 바람은 그 보이지 않는 단어들을 모래 알갱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공주는 신들이 바라던 대로 임신했습니다. 임신은 궁정 전체에서 축하받았습니다. 사제들은 길조에 대해, 신들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아이의 모든 움직임은 사랑과 두려움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을 소모했던 바로 그 시스템 안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출산했을 때 궁전의 침묵을 깬 비명은 고통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전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하려는 의지. 그녀는 아이를 안고 사제들이 찬양을 읊는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한 이름, 공식 파피루스에는 없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비록 영혼 속에서만이라도 순환을 깨뜨리는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명에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 희미해졌습니다. 이집트는 계속해서 번성했고 사원을 짓고 무덤을 세우고 영원함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어느 구석, 모래로 덮인 유적들 사이에서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상한 비문들을 발견했습니다. 기둥의 바닥,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할 장소에 새겨진 작은 문구들. 우리도 존재했다고 일부는 말합니다. 나일강은 우리의 울음을 들었다고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아마 수세기 후에 아마 다른 손으로 새겨졌을 것이지만 모든 비문에는 잊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첫 번째 공주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전쟁 행위가 아니라 기억의 행위였습니다. 승자들의 역사만을 기록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권력이 보지 않는 곳, 즉 여백에 자신의 역사를 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상형 문자, 조각상, 미래에 감탄하며 사원들을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그 제국을 침묵으로 지탱했던 여성들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에 깊게 듣는다면 바람의 웅걸거림과 강의 속삭임 사이에서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탄식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수세기를 관통하며 모든 조각된 돌 아래에 뛰었던 심장, 흘렀던 눈물, 시간이 완전히 지우기를 거부했던 이름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진정한 영혼은 파라오들의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기억할 용기를 지켰던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룩소르의 유적 뒤로 숨을 때 사막의 그림자는 모래 언덕 사이를 걷는 여성들의 형상을 그리는 듯합니다. 그것은 유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들은 맨발로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천천히 걷습니다. 마치 마침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요. 바람이 그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릅니다. 나일강이 그들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